안녕하세요. 경기 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은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퀴라소는 타이트 총의 측면 돌파와 바쿠나의 패스 전개를 활용해 공격의 출구를 만들 수 있다. 얀가 역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신체 경합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공격진의 개인 능력보다 포백의 간격 관리가 승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퀴라소는 수비수가 많이 내려선 상황에서도 서로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한 명이 공을 향해 전진하면 그 뒤의 공간을 곧바로 메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 공격진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이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가도 파이널 서드가 열리면서 수비 대형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캐시에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견디며 공격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공을 빼앗긴 뒤에도 빠르게 세컨드볼을 회수해 공격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와이는 퀴라소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올라오는 순간을 읽고 수비 라인 뒤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순간적인 움직임만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디오망대가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벌어진 틈을 향해 침투한다면 퀴라소 수비진이 재정비되기 전에 곧바로 슈팅 장면까지 연결할 수 있다. 결국 퀴라소가 수비 숫자를 늘리더라도 간격과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코트디부아르의 빠른 침투를 제어하기 어렵다. 중원 장악력과 공격진의 침투 완성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코트디부아르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중립지역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홈과 원정 부분보다 객관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에콰도르는 전방 압박을 통해 독일의 후방 전개를 끊으려 하겠지만 압박이 한번 풀린 뒤 수비 위치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특히 1선과 2선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무시알라가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비르츠도 수비 라인 앞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다. 무시알라가 드리블로 한 명을 벗겨내면 에콰도르 중원은 중앙을 좁힐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의 간격까지 함께 벌어질 수 있다. 독일은 이 공간을 활용해 공격 방향을 빠르게 바꾸면서 하베르츠의 침투와 비르츠의 마지막 패스를 연결할 수 있다. 반면 에콰도르는 예보아와 플라타의 돌파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주변 지원이 늦으면 개인 돌파 이후 공격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일이 볼 점유율을 장악해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에콰도르가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더라도 걷어낸 공을 다시 독일이 선점하면 수비 대형을 정비하기 전에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하게 된다. 결국 단발적인 역습에 의존해야 하는 에콰도르보다 점유와 위치 교환을 통해 공격 기회를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독일이 훨씬 유리한 경기다. 객관적인 선수 구성과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문전압 공격 선택지까지 비교하면 독일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일본은 쿠보의 부상 이탈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방향을 바꾸고 마지막 패스를 공급하던 핵심 자원을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이토 주냐가 터치라인을 넓게 사용하며 스웨덴의 윙백을 정면으로 공략하고 가마다가 안쪽에서 패스 연결을 책임지는 형태가 중요해졌다. 이토 주냐가 빠른 발로 측면 깊숙한 곳까지 전진하면 우에다는 니어 포스트와 중앙을 오가면서 낮은 크로스의 도착 지점을 노릴 수 있다. 일본 특유의 빠른 패스 교환이 살아난다면 스웨덴의 중원 간격을 벌리고 일정 시간 경기 주도권을 잡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승부는 점유율보다 공을 잃은 직후 일본이 넓어진 수비 뒷공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일본이 공격을 위해 윙백을 높게 올린 상황에서 전방 압박이 한 번에 벗겨지면 요케레스가 몸으로 공을 지켜내고 이삭이 곧바로 배우로 침투할 수 있다. 그리고 베리발이 중원에서 전진에 가담하면 일본의 중앙 미드필더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을지 뒤로 뛰어드는 공격수를 따라갈지 빠르게 선택해야 한다. 스웨덴은 복잡한 패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긴 패스와 두세 번의 연결만으로 일본의 최종 수비선 앞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이 준비한 조직적인 전방 압박 자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센터백과의 신체 경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위협적이다. 일본 중앙 수비진은 요케레스의 힘을 견디는 동시에 이삭의 빠른 침투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수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토 주냐의 측면 돌파와 가마다의 빠른 연결을 통해 스웨덴 수비를 흔들 수 있지만 크로스 이후 공중볼 경합에서도 높이의 열세를 피하기 어렵다. 반면 스웨덴은 정상적인 공격 전개뿐 아니라 코너킥과 측면 프리킥에서도 일본의 약한 지점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이 반복될수록 일본 수비진의 체력 소모가 커지고 세컨드볼 처리 과정에서도 한 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본이 이토 주냐를 활용해 측면에서 활로를 만들더라도 경기 전체를 결정할 힘과 높이, 배후 침투의 위력에서는 스웨덴이 한 수위다. 후보의 공백까지 겹친 상황에서 일본이 기술적인 패스만으로 스웨덴의 신체 조건과 직선적인 공격을 90분 내내 통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튀니지는 엘리아스 사드의 측면 돌파와 한니발 메부리의 활동량을 앞세워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볼을 전진시키지 못하면 공격진의 장점이 살아나기 전에 경기 주도권부터 내줄 수 있다. 특히 타압박 과점에서 선수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패스를 받을 위치가 겹치면서 전개 방향이 단순해지는 문제가 치명적이다. 네덜란드가 이 타이밍을 읽고 전방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면 튀니지는 자기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말런과 각프로에게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패스를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프랭키 대용이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낸 뒤 공격진의 침투 방향에 맞춰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할 수 있다. 튀니지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 말런의 뒷공간 침투가 살아나고 라인을 내리면 데파이와 카포의 중거리 슈팅이 위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튀니지는 수비 위치를 어디에 두더라도 서로 다른 공격 패턴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중립지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명목상 홈과 원정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탈압박 능력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이며 이 부분에서는 네덜란드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아르다 귤러의 왼발 전진 패스와 케렘 아크튀르코올루의 안쪽 침투를 활용해 미국의 측면과 중앙 사이를 공략할 수 있다. 바르시 알페르 일마지가 강한 몸싸움으로 전방에서 볼을 지켜낸다면 공격 지역에서 점유 시간을 늘리는 장면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격이 끊긴 직후 중원 압박의 타이밍이 어긋난다면 중앙 통로가 열리고 미국이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전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풀리식의 중앙 이동과 맥케니의 후방 침투로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다. 풀리식이 튀르키예의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에서 전방을 바라보며 볼을 잡는 순간 수비진은 뒤로 물러나거나 중앙 수비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가 풀리식을 막기 위해 전진하면 발로건이 그 뒤 공간으로 침투하고 수비진이 자리를 지키면 맥케니가 늦게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며 슈팅 숫자를 늘릴 수 있다. 튀르키예가 중앙을 보호하기 위해 미드필더를 낮게 배치하면 아르다 귤러와 전방 공격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반대로 전진 압박을 선택하면 수비라인 앞 공간이 다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풀리식과 맥케니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공격에 가담하고 발로건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한 가지 수비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포체티노 감독의 변칙적인 이선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튀르키예는 후방 전개 과정에서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고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풀리식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튀르키예의 중앙 수비 밸런스는 무너지고 미국이 원하는 공격 흐름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파라과이는 사나브리아의 문전 움직임과 갈라드사의 적극적인 전진 가담을 통해 공격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갈라드사는 튀르키예전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호주 역시 페널티 박스 바깥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미겔 알미론이 퇴장 징계로 결정하면서 파라과이는 측면에서 직접 공을 운반하고 상대 수비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을 잃었다. 갈라드사가 중원에서 공격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알미론이 담당했던 폭발적인 전진 드리블과 측면 돌파까지 동일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파라과이의 전개 속도가 느려지면 사나브리아와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고 최전방이 상대 중앙 수비수 사이에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쿠바스가 강한 압박으로 호주의 첫 번째 패스를 차단하더라도 이란쿤다와 마빌이 서로 다른 측면으로 벌어지면 좌우 공간을 동시에 통제하기 어렵다. 반면 호주는 5-4-1 수비 블록으로 중앙 통로를 먼저 봉쇄한 뒤 파라과이의 공격을 측면으로 밀어낼 수 있다. 파라과이의 횡패스가 길어지거나 측면에서 공을 받는 선수의 시야가 제한되는 순간 강한 압박을 가해 역습의 출발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공을 빼앗은 이후에는 오늘이 지체하지 않고 전방을 바라보며 이란쿤다의 침투 방향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핵심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다. 이란쿤다가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붙이면 파라과이의 최종 수비진은 뒤로 달리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투레가 중앙 수비수를 끌고 움직이는 동안 마빌이 측면폭을 확보하면 호주의 역습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파라과이가 점유 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호주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뒷공간 침투 조건도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세트피스에서도 호주는 니어 포스트를 향한 빠른 침투와 헤더 방향 전환을 통해 반복적으로 골문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파라과이가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득점 기회의 질에서는 호주가 앞설 수 있으며 역습과 코너킥이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가 승부의 균형을 무너뜨릴 전망이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수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